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그 삼공화국을 간단히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개요를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요 적어놓은 거 가지고 풀면은 삼사공화국은 다 풀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적어두시고 계속 좀 반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반복해서 보면 돼요. 제가 이 연관관계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삼사공화국 때는 그 산업화라는 큰 공을 세웠지만은 그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두웠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쭉 나열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지금 현대사 문제는 그 한능검도 그렇고요, 공무원도 그렇고 새로운 문제가 많이 발굴되어 갖고 이전 문제하고는 좀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니까는 이걸 좀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개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게 됩니다. 60년에 4.19 혁명이 있었는데 바로 전에 4.19 혁명으로 만들어진 민주화 시스템이 1년 만에 이제 붕괴가 돼요. 우리가 흔히 민주화 운동하면은 4.19, 5.18, 6월 그래서 4.5.6이 있는데요. 4.5.6이 이게 1960년, 1980년, 1987년이 있어요. 그중에 1960년은 5.16으로 일단 무너진 거고요. 1980년은 전두환에 의해서 진압이 돼갖고 그게 실질적인 뭔가를 내지는 못해요. 다만 1980에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채무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 어떤 불씨를 당기는 역할을 해요. 5.18 민주화 운동 자체가 민주주의 체제를 만든 건 당장 만든 건 아니지만은 그 밑거름이 됐다라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피어오른 게 이제 1987입니다. 그 1987 체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민주화 체제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현재 9차 헌법, 현행헌법인데 이 현행헌법, 현재 민주주의 체제는 절차적인 민주주의만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고요. 아직도 우리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좀 더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흔히 말할 때 20세기의 민주주의를 노동민주주의라고 하고요. 21세기 민주주의를 이제 여성이나 환경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게 지금 좀 화두가 되어 있는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이제 다음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이슈가 많이 될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그것까지 성공한다면은 대한민국은 다 이룬 나라예요. 다. 이게 61년 5.16인데 우리 조교가 말하더라고. 거꾸로 가도 6일, 거꾸로 가도 6일이었고 6일 5.16이잖아요. 6일 기억할 수 있다고 참신한 아이들 제시하더라고요. 61년입니다. 자, 5.16 군사정변으로 그 2년 동안은 군인 시기로 정치를 하게 돼요. 일종의 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63년부터 대통령이 되시는데 대통령 선거를 저때 4년마다 했었으니까는 그 더하기 4년씩 하세요. 대통령 선거 때마다 큰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가세요. 그러면 중요한 사건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63, 67, 7일 그쵸? 그 중간에 큰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자, 이때는 일단 정상적인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을 잡고 난 뒤에 기존의 정치인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민심은 또 얻어야 돼요. 그리고 정치자금 같은 걸 확보해야 되고요. 그런 작업들 나타나는 게 61년, 62년입니다. 나쁜 정치인들을 쫓아내고 군대로 복귀하겠다 약속을 했지만 한 3차 정도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이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었던 기존 정치인들을 일단 금지시키고요. 그리고 자신들 여기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건데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돈이 필요했었고요. 정치 자금을 모으려는 활동을 할 겁니다. 그게 여기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이 뭐냐면요.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농어촌 고리채를 좀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을 나름 얻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정치는 잘못된 악습이다. 우리가 그걸 이제 고쳐주겠다 하는 겁니다. 새 희망을 주는 것이고요. 정치활동종합법이 그 쿠데타로 등장했을 때 기존의 정치인들을 정치 못하게 하거든요. 이제 그겁니다. 박정희 때도 그랬었고 전두환 때도 그랬었고 정치활동종합법 거기 전두환 때는 정치활동 금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금지시킵니다. 정치활동 금지시킵니다. 화폐 개혁은 딱 2번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 한 번, 박정희 대통령 한 번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원이라는 화폐 쓰고 있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 때 환으로 바꿔갖고 1공화국 때는 몇 환, 몇 환, 몇 환이라고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환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아마 예전 어르신들은 환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쓰신 분들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다시 원으로 환원돼 갖고 지금 우리 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김정필 오일화 메모가 이제 이게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었다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조금 많이 유화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식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해갖고 안 놓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둘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갖고 한일 관계, 식민지 문제가 일단 여기서 해결이 되는데
이게 이제 매듭을 짓지 못해갖고 지금 자꾸 해석상의 문제로 지금 일본 입장과 우리 입장이 다른 얘기를 전개하고 하는 겁니다. 명확히 달라요. 똑같은 조약을 체결한 건데 이건 합의문이거든요. 65년에 합의문이 나온 건데 이게 합의문이 맞아라고 할 정도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굉장히 추상적인 결론을 내렸거든요. 일단 지금만 피하자라는 거였었어요. 일단은 일본의 원조를 좀 받고 그리고 복잡한 문제는 일단 넘어가자라고 해서 말을 되게 추상적으로 썼단 말이죠. 그래갖고 그게 1910년대 만들었었던 식민지 관계가 여기서 협정을 맺었지만은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이때부터 시작돼요. 김정필 오이라 메모. 이때는 이제 몰래 하고 있었던 거고 이제 공식적으로 된 겁니다. 이때는 액수가 6억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료에 3억, 2억, 1억 나오면 62년 사료고요. 3억, 3억, 2억 해갖고 8억 나오면 65년 이제 기본 협정 체결된 겁니다. 구분 좀 해주시고요. 자, 5차 개헌인데 이게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제 가까운 헌법이라고 해요. 그 20억대 헌법은 의원내각제라고 했었죠. 대통령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대통령제 아닌 걸로 간 게 의원내각제, 국회 중심제입니다. 국회 중심제를 없애고 다시 돌아온 게 다시 대통령제로 온 겁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이제 여기서 대선을 치르게 돼요. 여기서부터 사실상 이제 삼공화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두 문자를 따자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5.16을 고리로 정치 하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16을 고리로 정치 화우 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가 3개나 있습니다. 오 그리고 5개년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때 실시가 됩니다. 처음 실시가 됩니다. 62년이 1차고요. 더하기 5하면 돼요. 67년이 2차고 그리고 72년이 이제 3차가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했었던 겁니다. 77년 4차까지 진행을 하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이 경제 발전은 요걸 근거로 이제 많이 이루게 됩니다. 요거는 20 때 이미 국무회의 심의까지 통과했었어요. 61년 4월에 20 때도 5개년 계획이 수립돼 갖고 국무회의 심의까지 통과했었는데 바로 다음 달에 5.16 군사동맹 터지면서 실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면 둘 다 쓸 수 있고요. 이공하고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군정식이랑 실시했다 그러면 박정희한테만 써요. 박정희한테만. 그 구분 잘 해두세요. 자, 그리고 3분 폭리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승만 대통령 때 300산업하고 바꿔치기 잘해요. 300산업은 원조물자예요. 미국이 준 원조물자를 재가공하는 수준의 산업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300은 3가지 하얀 겁니다. 뭐 있죠? 밀가루, 면, 설탕이라는 겁니다. 그 밀가루가 값싸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밀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는 이제 밀농사를 안 짓게 됩니다. 그래서 밀농사 잘 짓고 있었던 나라에서 밀농사라는 게 없어지게 돼요. 그게 최근에 다시 밀농사가 복원이 되면서 그거를 우리 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밀. 밀이면 밀이지 우리 밀이면 뭐고 니네 밀도 있어 그러면? 웃기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미국 밀가루가 장악했기 때문에 그 대체 용어로 쓰는 게 이제 구분해 쓰는 게 우리 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사라집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때. 이거는 3분 폭리라고 했고 3가지 가루를 말합니다. 그 목화는 가루가 아니죠. 목화 빼고 시멘트가 들어가요. 이 3분 폭리라는 이런 작업을 일으킨 게 뭐냐면은 이 총선하고 대선을 대비해서 정치 자금을 모으려했었던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옛날 정치인들보다 더 못하다, 더 나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4대 의혹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권력만 있다면 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뭐 있는 줄 아세요? 옛날에 그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그거 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가 부동산 장난치면 되고요. 어디에 공단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거 정보만 미리 얻으면 돼요. 그럼 야사는 평당 50원밖에 안 하는 게 공단이 형성되면 50만 원이 돼요. 다음 날에 바로. 그냥 그건 줍는 거예요, 돈을. 또 하나가 주식 장난치면 돼요, 주식. 그러니까 주식이 뭐가 어떻게 될지 내부 사정을 알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앉은 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주식 장난쳤었어요. 그리고 빠찡꼬, 그리고 자동차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쳐갖고 돈을 모았었는데 군대로 돌아간다 약속해놓고 공화당이라는 당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공화당 창당 자금을 만들려고 이제 했었던 게 4대 의혹 사건. 4가지 산업에 장난쳐갖고 이제 돈을 모았던 거고, 요거는 이제 실제 이제 정치인 이제 대비하면서 필요한 돈 때문에 했었던 게 3번 폭리 사건입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시기와. 자, 이제 대통령 되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대통령 되고 강하게 밀어붙인 게 이승만 대통령하고 굉장히 구분되는 게 일본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둘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이제 강하게 올인을 하게 됩니다. 강하게 올인하는 게 이승만 대통령 때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 원조밖에 없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는 미국 원조 반, 일본 원조 반, 일본 원조 받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일본의 하위 경제권이 편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 도움을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청산하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게 알려지면서 엄청난 데모가 나타나는데 말도 못했어요. 4.19 이후에 최대 시위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계엄령까지 반포되고 했었으니까요. 6.3 사태라고 합니다. 이 6.3 시위 때 이명박 대통령도 고대 학생회장으로 이거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었단 말이에요. 군사정권 시기 때는 데모 큰 시위가 있을 때 시위를 잠잠하게 만드는 사례로 잠잠해지는 경우에 뭐가 등장하냐면은 공산당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뒤에 좀 잠잠해져요. 이 시위의 배후에는 공산당이 있다는 말이 거의 항상 등장했었어요. 군사정권 시기 때는. 이때 등장했었던 게 인민혁명당이라는 겁니다. 인민혁명당이라는 그 지하 조직이 있는데 이들이 이명박 같은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해갖고 시위하게 했다라고 이제 해서 이 시위를 좀 무마시키려고 했었던 겁니다. 6.3 사태, 인혁당 사건인데 이걸 1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한일 기본협정이 체결됩니다. 한일 기본협정은 8억 달러의 원조를 받는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미국 원조 외에 이제 일본 원조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우리나라 원조 주는 국가가 돼요. 양대 국가가. 그리고 부속협정이 4개가 들어가는데 이걸 청원 문제라고 하는데요. 청구권 문제라고 해갖고 배상금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청구권으로 저거를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일본은 청구권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일본은 축하금이라고 썼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고 축하해, 독립 축하해 친구, 그냥 그러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요. 당장 급한 돈만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저들과 우리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되는 데에 있어서는 이게 실패했거나 아니면 일단 급하니까 그거는 두루뭉실하게 넘어갑니다. 두루뭉실하게. 이게 지금 내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일본은 불가역적으로 끝났다 그런 말을 하고요. 우리는 국가 간의 협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국가 간의 협정을 체결해도 개인은 여전히 배상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을 누구도 하는지 아세요? 그런 말을? 일본의 논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이 미국한테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패전 국가가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원자폭탄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둘이 강화조약을 체결했지만 그건 국가 간의 문제고 여전히 원자폭탄으로 피해본 민간인들은 미국한테 청구할 수 있다. 하라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일본 정부는. 근데 우리한테는 그래요. 국가 간의 얘기 끝났으면 개인도 끝난 거지 왜 얘기를 하냐 하면서 무슨 야누스도 아니고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중국한테 또 인정해줬어요.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만만하게 봐서 그러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얘기하고 있고 중국한테 해줘야지 해줬는데 우리까지 좀 우습게 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되게 둘의 해석관이 좀 복잡합니다. 독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요. 독도 문제가 계속 이게 걸림돌이 되니까는 둘이 국교 정상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는 김종필이 오히려 메모를 할 때 김종필이 독도 그깟 섬이 바위섬이 뭐라고 저거 차라리 폭파시켜 버릴까라는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좀 껄끄러워했었어요. 독도 문제가 언급되는 것을. 그래서 뺍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내세웠었던 평화선 주장이 이때 이제 사라진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평화선 입장이 이때 사라지는 걸로 봅니다. 자, 베트남 파병한다. 자, 이제 이걸로 미국한테 엄청나게 큰 원조를 또 받게 됩니다. 군사 원조를 받게 돼요. 이 원조 내용이 여기 들어가요. 군대를 보내면서 혹시 미국이 안 지킬까봐 혹시 걱정돼서 각서까지 받아요. 국내에 있었던 공사 브라운이라는 사람한테 각서를 받는데 각서 내용이 크게 내용을 보자면 한군 현대화 그리고 AID 차관을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소총 중에 어떤 소총이 들어오냐면은 M16이라는 소총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한국인 체형하고는 좀 맞지 않는 체형인데 커다란 총이 들어와갖고 화력은 되게 좋아지는데 우리 육군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행군할 때 욕 나오는 총이 있어요. 행군할 때 내 몸 크기거든. 이게 엄청 걸리적거려요. 우리 국산 소총을 이제 개발하고 났는데 그걸 K1, K2라고 하거든요. K1은 개머리판을 접을 수 있어, 넣을 수 있어갖고 작은 총이고 K2라는 총은 길긴 길지만 개머리판을 접을 수 있어갖고 상대적으로 좀 편하거든요. 행군할 때. 근데 M16하고 K2 막 보급하는 중이라 이게 같이 있었던 시기 때는 아마 그때 육군 나왔던 분들은 M16 욕 되게 많이 했었을 거예요. 아마. 뛰어다닐 때도 그래요. 막 얼차려 받을 때 뛰어다니면 막 M16은 막 몸이 2개가 달려가는 거 같거든요.
이때 들어온 겁니다. 칼빈 쪽에서 엄청나게 이제 우리 육군이 현대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한미행정협정, 그 소파라고 불리는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됩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그 지휘에 관한 협정입니다. 이게 체결됩니다. 요거를 합치면 뭐라고 하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 배후가 된 식입니다. 일배부행이라고 해요. 일배부행. 일본이 20년 만에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됩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배후가 된 식입니다. 그러니까 65년은 잘 기억해둬야 돼요. 어떻게 기억한다?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는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들어온 돈을 어디에 쓴다? 산업화에 투자하는데 이게 성공을 한 겁니다. 성공을. 65년은 일단 기억합니다. 돈이 들어온 시기. 자, 그럼 67년 보시면 이제 두 번 대선이에요. 대선마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 꼭 기억 좀 해주세요. 자, 박정희 대통령 시기 때는 대선하고 총선이 같은 해에 있어요. 계속. 이 총선을 치르는데 이 총선은 사활을 겁니다. 박정희 정부가 사활을 거는데 왜냐면은 세 번째 출마는 헌법상 불가능하거든요. 세 번째 출마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돼요. 헌법 바꾸는 거 국회에서 하거든. 그러니까 국회를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개헌이 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3.15 부정선거 이후에 최악의 선거가 이때 있었다라고 하는데 선거장 가는 길에 고무신 나눠주고 막걸리 먹여주고 막 하던 그 풍경이 있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라고 하는 그 3.15 이후에 최악의 부정선거가 행해집니다. 관권 선거가. 이 부정선거 이후에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그 간첩단 사건이 뭐냐면요. 동베를린 사건이라고 해요. 동베를린을 한자로 동백림이라고 합니다. 동백림. 독일이 동서로 분단돼 있었고요.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도 동서로 분단돼 있어요. 그래서 동베를린은 동독 쪽을 말합니다. 동독 쪽을. 그 동독 쪽, 독일에 유학하고 있었던 음악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토벤, 모차르트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 음악가로 평가를 받는다면 아마도 이 사람일 거라고 유럽 사람들이 얘기했다라고 하거든요. 윤희상이거든요. 경남 통영 사람인데 통영이 옛날엔 부자 동네였었습니다. 어업으로 되게 발달한 데였어갖고 아이들을 학습시키는 데는 좀 지장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인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통영에. 근데 거기서 음악하고 이제 유럽에까지 유학 가서 이제 음악을 하는 분이었었는데 유럽에서 이제 난리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었냐면은 유럽의 음계하고 동양의 음계가 다르대요. 유럽의 음계는 이런 식이래요. 뚝뚝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진대요. 제 음악을 잘 모르겠는데 그렇답니다. 도레미파솔라시 뚝 떨어지는데 뭐 동양의 음계는 뭐 궁상각지우하는 거 있죠. 이게 떨어지는 음계가 아니라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음계래요. 제 귀는 판별을 전혀 못합니다. 판별을 못하는데 그렇대요 하여튼. 근데 서양의 음계에 동양의 저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음계와 음계 사이에 있는 그 이어지는 음을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대요. 완전 처음 보는 음악이라, 처음 듣는 음악이라 굉장히 놀랬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망이 있었어요. 이름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동베를린에 갔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간첩단 사건으로 확대를 했었던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 간첩단 사건으로 몰리고 이제 그 피해를 받게 되자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언론과 그 정부 당국에서 항의단을 보내기까지 했어요. 국내에. 되게 큰 사건으로, 국제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했었던 겁니다. 3.15 부정선거 이후에 총선,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있었던 겁니다. 이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대선하고 총선이 항상 같이 가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는 대선 즈음에는 뭔가 있을 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68년이 한반도가 이제 전쟁의 위기로 치달았던 시기였었는데요. 되게 긴장됐던 시기였었는데 이때 사건들이 많았었는데 이 북한 간첩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한반도가 되게 긴장 상태였었습니다. 이건 그냥 두 문자로 기억을 해두세요. 삼푸신 향교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삼푸신 향교. 김신주 무장공비 사건. 자, 이거를 121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30여 명의 무장공비가 청와대 습격 사건을 벌였었던 겁니다. 청와대 인근까지 왔었다. 그중에 딱 한 분만 살아남죠. 김신주라는 분만 살아남아갖고 이걸 이제 김신주 무장공비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분 현재는 이제 목사님 돼 계세요. 나머지는 다 죽고요. 굉장히 충격을 줬었던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실미도 특수부대예요. 똑같이 보복하겠다고 김일성 목 따라가겠다고 만든 게 실미도 특수부대였었는데 이후에 갑자기 세계 평화부두가 도래하면서 이제 그런 일을 벌여서는 안 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실미도 부대 만들어 갖고 이제 혹독한 훈련을 받게 했는데 실행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해체해 버립니다. 푸에블로 납포 사건인데 미국 정부함을 북한이 납포했습니다. 겁도 없이. 그래서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삼척.
울진에 무장공비가 쳐들어오는 사태가 있었어요. 이게 68년의 위기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68년의 위기 상황을, 한반도 긴장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한국이 마치 일제강점기 1937년 이후에 전시체제처럼 준전시체제, 전체주의 체제로 가게 돼요. 전체주의 체제로. 자, 이때 우리 남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막 1년에 이때만 돌아오면 막 흥분돼 갖고 아드레날린 막 솟구치고 막 잠을 못 이루는 막 그 있거든요. 예비군이라는 게 이때 처음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이날이 있잖아요. 이날만 되면은 아, 내가 다시 개가 되는 날이구나 하고 되게 막 기뻐한단 말이야. 군복만 입으면 개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양투 예비군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아,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전체주의 체제를 상징하는 게 1937년에 만들어진 황국신민서사랑 같은 체계가 만들어져요. 황국신민서사가 전체주의를 위한 그 서사를 만들었던 거라면은 똑같이 학생들한테 전체주의 교육을 위한 어떤 이념적인 지표를 만든 게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해요. 유사한 방식으로 국가가 이념을 제공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암송하기예요. 학생들한테 황국신민서사 암송하기 하듯이 이걸 이제 암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송 못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막 때리고 했었단 말이에요. 일로 와 이 새끼야 하면서 막 때리고 했었단 말이에요. 자, 교련 수업이 시작되고요. 학교에서 군사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보면은 37년 이후 상황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이 이때 나타납니다. 주민등록증이 이때 나오게 돼요. 주민증 없이 왔던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주민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그래서 삼푸신 향교, 향교는 주민증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향교는 삼푸신 향교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1년 대선을 이제 대비해서 이제 대선은 2번밖에 못 나옵니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원래. 근데 한 번 더 나와야 되니까 뭘 해야 되냐면은 헌법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이런 전체주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이런 그 약간 억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분위기 하에서 이제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걸 삼성개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성개헌하고 영구집권은 달라요. 영구집권은 죽을 때까지 한다. 연임 제한을 완전 철폐했다. 중임 제한 완전 철폐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3번까지만이라고 해요. 삼성까지만 재임할 수 있다. 좀 다른 겁니다. 자, 이거는 369라고 하시면 돼요. 369. 삼성개헌은 6차 개헌이라고 하고요. 6차 개헌. 그리고 69년에 있습니다. 이것만 369에도 되고 369에도 되고요. 자, 그리고 70년이 되게 중요한데 70년은 돈을 쓰는 시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돈을 썼는데 대부분 큰 성과를 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성과를 냈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상징이 됐었던 것들, 그 사업들이 이때 나타나게 돼요. 이때. 이거를 마포경세전이라고 해요. 마포경세전. 박정희 대통령을 상징하는 큰 성과들이 언제? 70년에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를 기반으로? 65년에 돈을 기반으로 했었던 거라고. 돈을 기반. 그 두 개를 세트로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수출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 갖고요. 외국 자본을 유치해요. 특정 구역을 만들어 갖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다 물건을 뭐 수출하든,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 갖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든 그걸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들이 막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마산에 법은 69년에 만들어지고 실행은 70년에 합니다. 그래서 그냥 70년 붙인 겁니다. 마산 수출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집니다. 포항제철 아주 중요한 겁니다. 70년에 시작해갖고 73년에 완공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그 부산하고 서울을, 즉 일본부터 부산, 서울을 이어주는 이게 이제 동맥이 되는 겁니다. 이 동맥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발전하는 기틀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동맥이라고도 했었어요. 이게 단군 이래의 최대의 토목 사업이라고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거라고 예상했었던 건데 성공해냈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경제 동맹 역할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라는 게. 경제에는 물류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커다란 물류를 뚫은 겁니다. 물류를. 한편 이 경부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따라서는 경제가 발전하지만은 이 라인에서 벗어난 지역은 이제 소외되는 그런 양상을 또 만들게 돼서 음과 양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이때 시작됩니다. 70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을 상징하는 것들이 70년에 주르륵 쏟아지게 돼요. 다 성공합니다. 다. 그러니까 농촌현대화입니다. 농촌현대화. 자, 이 농촌현대화는 그 일제강점기 때 농촌진흥운동하고 되게 유사해요. 자꾸 비교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일제강점기 정책을 좀 벤치마킹을 하기도 합니다. 연구를 해요. 그쪽 시대 정책을. 농촌진흥운동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이게 농촌개몽운동하고 같이 진행되거든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이 못 사는 걸 고쳐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못 사는 것은 너희들이 무식한 탓도 있다라는 그 정신계몽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갑니다. 단순하게 물질적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뭘 같이 한다고요? 정신계몽 운동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정신계몽 운동. 혹시나 물어보면 풀 수 있으면 된다고요. 정신운동을 같이 진행했다는 거. 자, 근데 이런 경제발전이 누구한테까지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노동자와 농민한테까지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전태일 분신사건이라는 겁니다. 전태일이 분신하면서 했었던 말이 뭐냐면요, 법을 지키라는 거였었어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했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법을 지키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 놓였었다고. 이 노동자들은 법과 무관하게 노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희생은 필요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산업화에 성공한 노력도 아셔야 되지만은 거기에 묵묵하게 고생했었던 사람들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법으로 안 되는 내용을 이 사람들은 법 외의 내용을 실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법에는 몇 시간까지 하라고 했지만은 그걸 넘어서 일을 하거나 며칠의 휴가를 주라 했지만은 그 무의미하게 휴일 없이 그냥 일하거나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노력도 있었다는 걸 같이 기억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는 게 전태일 분신 사건입니다. 이 전태일 분신 사건은 일개 노동자가 분신한 이 사건이 당시 어떤 충격을 주냐면요, 지식인들과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빚을 안겨요. 그러니까 일개 노동자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무엇인가라는 그 채무의식을 또 굉장히 크게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70년의 전태일과 80년의 5.18 광주가 그러니까 직접 나서진 않아도 이 지식인들과 학생들한테는 큰 어떤 빚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 시기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에 나서지는 않지만요,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 대신에 희생한다는, 나 대신에 뭐 한다는 그 채무의식을 되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민주화 운동의 이 저변 역할을 했을 겁니다. 베이스 역할을. 그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전태일 분신 사건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그거 자체가 무슨 정책을 바꾼 건 아니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해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자, 마포 경세전 와우라고 하는데 이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인데 만들자마자 이게 붕괴됐어요. 최초의 아파트를 만드는데 이게 대통령 관제에서 잘 보이는 곳에 만들겠다고 남산에다 만들었거든. 근데 남산 지형이 이게 무른 지형이래요. 거기다 만들었다 그냥 폭삭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급한 산업화가 가지는 그 한계를 되게 잘 보여줬던 사건입니다. 이 두 개가 전태일 분신 사건과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이 이 급속한 산업화의 한계를 좀 보여줬던 겁니다. 사상계라는 게 일국가국 때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자기들의 글을 낼 수 있는,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었는데 그 사상계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0 때 그리고 이 30 때까지 지식인들의 입역할, 창구 역할 하던 잡지를 사상계라고 하는데요, 없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뭐 말하자면 나쁜 짓 한 거죠. 나쁜 짓 뒤에는 비판이 따를 거란 말이에요. 그 비판 뒤에는 응징이 따를 겁니다. 삼선개헌이라는 그 나쁜 짓 뒤에 응징이 이거예요. 사상계 말수라는 거. 핑계는 김지아라는 사람이, 우리 흔히 한국에서 오적이라고 하면 최고 나쁜 놈이거든요. 왠지 아세요? 우리 어릴 때는 오적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어릴 때는 그냥 막 천진난만하니까 오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옛날에는 그거였었거든. 독수리 오형제라고 해갖고, 오는 되게 의협적인 사람들이 모일 때 5명이 모이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그게 아니었어. 오하면은 나쁜 의미도 있었단 말이에요. 뭐를 상징해서 그러냐면은 을사오적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래요. 을사오적. 그 오적에 빗대서 현재 오적 이런 말을 쓴 겁니다. 현재 나라를 말아먹는 오적이라고 이 글을 쓴 건데, 이걸 이제 이유로 이 잡지를 이제 등록 말소 시킨 겁니다. 등록 말소. 자, 이게 70년 사건입니다. 마포 경세전 와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와우. 71년 대선. 중요합니다. 63, 67, 71년 이렇게 4년마다 대선이 있습니다. 이때 대선을 치르는데 이때는 이 사람들이 이 충격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승만 대통령 때 장기 집권을 봐왔기 때문에 이 장기 집권 또 하려고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야 임마 이번까지만 할 거야. 진짜 이번까지만 할게 라고 말하는데 잘 안 먹혔어요. 그게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선개헌이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컸었어요. 이런 것도 나왔던 거고, 생각보다 되게 고전을 했어요. 저 7대 대선은 7은 럭키 세븐이어야 되는데 되게 고전을 합니다.
이때 40대의 신참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되는데, 야당 후보로. 이 사람이 경상북도 표만 빼놓고 보면은 이겼나 비겼나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위협입니다. 여기까지 치고 온 겁니다. 40대, 그것도 이제 한참 나가는 사람. 그때 40대면은 뭐 아직 대표로 나설 만한 나이는 아니라고 평가받던 시기였었거든요. 자, 나서갖고 굉장히 고전을 합니다. 이때 나섰던 사람이 김대중 후보인데, 이 후보가 마침 전라도 사람이라 우리 역사에 이제 씻을 수 없는 상처 얘기를 남기게 돼요. 지역 갈등이라는 게, 이제 정치적 지역 갈등이라는 게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라는 지역 자체를 그냥 그 지역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버린 게 이 시기입니다. 네, 이때 만들어진 거고, 이때 정치인들이 만든 이미지가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내면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좁다란 땅덩어리에 정말 이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큰 갈등을 만들어낸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생채기를 냈었던 대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키워드가 김대중이 후보였었다 그러면 됩니다. 전라도 쪽의 사람이 후보였었다 하면 됩니다. 이게 71년입니다. 엄청 고전을 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 다음에는 대통령 되기 힘들겠다라고 해갖고 아예 헌법을 뜯어 붙입니다. 그 다음에 72년에. 그래서 이게 대선 뒤에 뭐로 간다? 다시 개헌으로 간다. 영구집권 체제로 갑니다. 영구집권 체제. 자, 박정희 대통령 때는 대선하고 총선이 같이 있다 그랬었어요. 총선을 치르는데 총선도 신민당이 엄청 활약하게 돼요. 도시에서는 신민당이 다 이겼어요. 신민당이 이기고, 심지어 서울은 박정희 대통령의 당이 공화당인데요, 공화당이 한 표밖에 얻지 못합니다. 완전 참패한 거야. 도시에서는. 시골 사람들은 찍어주는데 공화당을, 도시 사람들은 신민당으로 기운 겁니다. 큰 충격이었어요. 다시는 정권을 잡지 못하겠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작업을 해나갈 겁니다. 이게 71년입니다. 71년이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큰 위기였던 시기였었어요. 서울 개발한다고 서울에 있었던 빈민들을 쫓아내갖고 경기도 광주, 지금 성남 지역으로 쫓아내는데, 생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쫓아내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 판자촌 짓고 살게 됩니다. 거기는 뭐 수도시설, 상하도시설 이런 것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직장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계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투다가 사건이 좀 확대가 돼갖고 경찰서까지 습격하고 경찰서까지 분리조하는 큰 폭동으로 비화가 됩니다. 이걸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해요. 광주 대단지 사건. 유에 있었던 겁니다. 이래저래 너무 어지러워. 그래서 벌인 게, 그 일본하고 배후되려고 할 때, 일본하고 이제 국교 정상하려고 할 때, 그때 계엄령 선포했었다면은 이때는 위수령이라는 걸 선포합니다. 위수령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더 세게 가는 게 여기 이제 계엄령을 선포할 거예요. 여기에는 위수령 다음에 계엄령 갑니다. 이게 뭐랑 이어지냐면요, 학교에서 교련 수업을 시작했었단 말이에요. 68년 위기 때 이 교련 수업 반대 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연세대를 중심으로 전개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확산된 겁니다. 크게. 그래서 서울 지역에 군인들을 깔았어요. 계엄령까지는 아니지만 서울 지역에 군인들 깔았습니다. 조심해 그러는 거예요. 조심해. 그래서 위수령이 발표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전혀 새로운 분위기가 있었는데 70년대는 대탕트라고 해갖고 세계가 화해문으로 가는 시기였습니다. 69년에 닉슨 독트린과 구분해갖고 우리 한국에서 알아야 되는 게 트루먼 독트린 따라 있었죠. 트루먼은 진짜 솔직한 사람이에요. 트루먼, 솔직한 남자.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나는 공산당 싫어 했던 사람이 트루먼입니다. 그때 냉전이 됐던 거예요. 그때 미국과 소련이 분리됐었던 겁니다. 그게 47년인데 47년 전까지는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정부를 만들려고 미소가 함께 했었던 시기고, 47년 트루먼 독트린 이후에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2차가 열리긴 했지만 아무 의미 없었어요. 이거는 미소가 따로 가는 거, 이제 분단이 확정되는 시기였었어요. 47년에 트루먼 독트린이 사실상 분단을 확정하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솔직한 남자, 나 싫으면 싫다고 할 거야, 그런 사람이었다면, 여기는 닉슨은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다가 하야당한 사람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이 사람은 그래, 나는 공산당도 좋아요, 난 공산당도 친구할 수 있어요 했던 사람이야. 닉슨 독트린이 공산주의권과 수교할 수 있다는 말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이때 이제 대탕트, 동서 간에, 사회주의 시정과 민족주의 시정 간에 화해 무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항상 과생산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공장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시사철 24시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과생산을 만들어요. 공장은. 농촌 경제사회, 산업사회가 아니라 농업사회에서는 항상 생산이 적어갖고 항상 먹을 게 부족하다면은, 자본주의 사회, 산업화 사회에서는 남아요.
남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남는 거를 두면 이게 재고가 돼요. 재고가 되면은 공장을 덜 돌려야 됩니다. 공장을 덜 돌리면은 노동자가 필요가 없어요. 잘라야 돼요. 자르면은 내가 돈이 없어 더 못 사게 돼요. 그럼 공장은 더 줄입니다. 더 잘라야 돼. 연쇄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만든 괴물이 식민지 쟁탈전이었었고요. 또 하나가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이 국내에서만 물건을 소비할 수가 없어요. 항상 과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는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만들어낸 게 제국주의입니다. 식민지 만드는 국가들. 1차 대전 겪으면서 더 이상 이제 식민지 만들지 말자라고 약속했었어요. 그게 깨진 게 이제 일본, 독일이 2차 대전 일으킨 게 또 식민지 쟁탈전 한 겁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다시 약속했어요. 식민지 다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식민지는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식민지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계가 이제 완전 개명해갖고 남의 나라 지배해서 물건 팔려고 하는 것은 야만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45년의 전쟁이 끝났는데 45년 전쟁 끝나고 70년까지 가니까 25년 지났는데 또 과생산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고가 쌓여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찾은 게 뭐냐면요. 자본주의 국가가 더 이상 이제 시장을 개척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물건을 팔 때가. 그래서 대안으로 찾은 게 뭐냐면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만든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있구나 하고 찾은 게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를 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예요. 이게 70년대, 80년대에 나타나고요. 미국의 중국 시장을 개척한 게 이때예요. 우리나라는 그걸 90년대 와서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산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 우리도 재고가 쌓여요. 이제 90년대 가서 우리도 사회주의권을 시장으로 개척하면서 90년대 들어서는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친구하자고 막 손 내밀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그게 경제적으로 보면 시장 개척 논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닉슨 독트린으로 이제 뭐 경제적으로 시장 개척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걸 계기로 이제 정치로 화해무드가 나타납니다. 이게 국내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8.15 광복절 기념 축사할 때 북한하고 좀 잘 지낼 수 있다는 말을 이때 언급하세요. 70년에. 이것에 근거해서 남북한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남북한이 갑자기 만날 수는 없고요. 인도주의 단체를 먼저 보내서 일단 떠보게 합니다. 적십자사 예비회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관계 개선을 하는 겁니다. 관계 개선하고 나서 드디어 남북이 최측근들을 서로 서울과 평양에 오고 가게 해서 최고 집권자들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돼요. 이 역사상 남북이 합의한 첫 번째 발표문이에요. 여기서 합의한 게 뭐냐면은 적어도 통일할 때 3대 통일 원칙은 우리 지키고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평을 잘하는 민족이거든. 자평 잘하는 민족. 자평 잘하는 민족이니까 이건 우리 공통점 아니냐. 이건 우리 공통사항으로 가자라고 했던 겁니다.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대단결 원칙에 입각해서 통일하자. 이걸 합의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재까지 우리나라 통일 원칙의 가장 기본적인 이게 룰이 됐어요. 이때 합의한 게. 이거는 야당 여당을 떠나갖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누구나 지키려고 하는 이제 통일의 원칙이 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통일의 원칙이에요, 이게. 이건 우리나라의 통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3대 통일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글씨를 제가 워낙 못 써갖고 대신 써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7.4 남북공동선언에 들어간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혹시나 불가측한 상황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상설 직통 전화를 개설하자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뭔지 모르는 사건 발생하면 일단 전화 먼저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불가측한 전쟁을 막으려 했었던 겁니다. 직통 전화 개설한다.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갖고요.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기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은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 만든 거 있었죠.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이때는 연락사무소가 아니라 뭐를? 조절위원회 만들었었다고. 조절위원회 만들어갖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요거를 너무 잘 나와요. 요걸 두 문자 따면 뭐라고 하냐면은 직통전화 싸조라고 합니다. 직통전화 싸조. 조절위원회는 이때 있었던 겁니다. 첫 합의문 때. 자, 이거는 대기업들 좀 살아나라고요. 기업들이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사채를 무효화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경제 쭉 가라고. 돈이 궁구한 기업들 돈 궁구하지 말라고 돈 빌렸던 거를 그냥 그 사채를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른바 경제 쿠데타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사채업자들이 많았었는데 사채업자들이 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때문에. 자, 그리고요. 7.4 남북공동선언 발표하면서 적십자회담을 도와주라고 이제 합의했었거든요. 앞에 하고 있었던 적십자회담을 도와주라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적십자회담이 열립니다. 본회담이 이 뒤에 있는 겁니다.
적십자회담이 뭐 하는 회담인지 아세요 혹시? 인도주의 단체인데 적십자회담은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걸 논하는 가장 그걸 주로 논하는 그 회담이었습니다. 자, 이대 본회담을 몇 차례 개최하는데 이때는 결국 이산가족을 찾아주지 못합니다. 7차례나 개최하는데 이때는 이산가족이 결국 만나지 못합니다. 합의를 못 봐요. 언제 처음으로 만났냐면요, 전두환 때 적십자 본회담을 다시 개최하는데 8자 본회담을 개최하는데 그때 그게 합의가 돼갖고 그때 처음으로 이산가족이 만나요. 이때는 안 됩니다. 72년부터 73년까지 7차례나 본회담을 개최하는데 결국 이산가족 상봉은 실패합니다. 요거는 결국 실패해서 말도 못합니다. 전쟁 때 내 형제들을 잃어버리고 내 부모, 내 부인, 내 자식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때 볼 수 있구나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기대감을 이렇게 가졌었어요. 국가가 하는 거니까 그것도 최고 지휘권자들이 하는 건데 엄청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그게 안 되고 엉뚱하게 이런 일이 나타나면서 그 실망감이 굉장히 컸었단 말이에요. 영구 집권 체제가 마련되면서 이용당했구나라는 생각에 실망감이 굉장히 컸었단 말이에요. 자, 8월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10월 유신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또 영구 집권 체제냐 라는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웃긴 거는요, 국민투표로 이거를 통과시키는데, 그러니까 국민투표는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헌법을 국민들이 원한다,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하게 돼요. 압도적인 90%에 가까운 지지로 통과하게 됩니다. 이건 또 뭔 소리죠? 그러면은 국민들은 반대한 게 아니잖아요. 지지한 거 아닌가? 그 국민들 투표로 해도 선거할 것 같으니까 한 겁니다. 당시에 국민들 인식은 지금의 그 국민들 인식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약간 정부를 나라님 보듯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게 있다면은 정부에서 하는 말을 맞는 말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는 성격상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뽑는 게 아니라 그냥 긴지 아닌지만 투표하는 거거든요. 긴지 아닌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의견을 좀 긍정적인 쪽으로 모으기가 좀 쉬워요. 개인이 저 좀 뽑아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나름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가끔 나와요. 90%에 가까운 득표를 얻었다, 압도적인 지지로 했다라는 거. 저 369 뒤에 있는 겁니다. 369 뒤에 이제 7차 개헌인데 7차 개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긴통입니다. 긴통. 박정희 대통령은 박통이 아닙니다. 뭐다? 길게 통치하신 분이에요. 긴통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했단 말이에요. 길게 통치하죠. 긴통입니다. 긴통. 자, 이분이 긴급통화를 6년간 하라고 얘기했대요. 긴급통화를 6년간 하라고. 긴급통화 6년에, 긴통 6년에, 긴급통화 6년에. 긴통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긴급통화권을 6년치나 줬다. 긴급통화 6년에라고 해갖고 어떤 사람들 많이 챙겨줬다. 긴급통화권 6년 하라고 준 사람들이 한 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긴급통화 6년에 3분의 1은 그렇게 해라. 긴급통화 6년에 3분의 1. 자, 이게 긴급조치권, 이게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선을 말하는 거고요. 임기 6년이고요. 국회 예산권이 있었어요. 국회 예산권. 네, 국회도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권력분립 원칙이 사라집니다. 권력분립 원칙이. 법관 임명에 관여할 수 있고요.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사실상 뽑을 수 있었어요. 국회. 그래서 그리고 긴급조치권은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법보다 높습니다. 긴급조치라는 게. 그래서 사실상 삼권 분립이 무너진 시기입니다. 여기는. 긴급통화 6년간 해. 긴급통화 6년간 해. 3분의 1은. 긴급통화 6년간 해. 3분의 1은 해도 돼. 이게 유신헌법입니다. 자, 북한은 주석제라는 사회주의헌법이 나타나면서 둘 다 영구집권 체제가 갑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이제 새로운 선거를 합니다. 이 선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거의 단독선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간선이기 때문에 뭐 몇백만 명이 투표했다, 몇백만 명이 이 사람을 뽑았다 이런 거 없어요. 이제 몇천 표 정도로 이제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몇천 표, 몇백 표 이런 말 나오면 간선이라는 뜻입니다. 자, 됐고요. 이제 유신 시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신 시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72년과 79년입니다.
72년은 유신이 성립되는 과정이라 그래요. 유신이 성립되는 과정이라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걸 유신 쿠데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쿠데타가 있었던 겁니다. 5.16과 유신. 그 두 번의 쿠데타마다 계엄령이 있었어요. 이때도 계엄령이 있었던 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성격? 자연스럽다, 강제적이다? 강제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강제적이. 그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유신 이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신 시기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민주화거든? 유신이라는 그 암흑 시기 때 그때 사람들이 여기를 어떻게 이제 대응했는가를 살피는 건데 유신이라는 암흑 시기 때도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게 도대체 어떤 사건이 반유신 투쟁의 서막이냐? 이게 이제 좀 논쟁점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반유신 투쟁의 서막으로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딱히 정답이 있지는 않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걸 추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이 시작이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거 100만인 청원 운동도 있어요. 개헌 100만인 청원 운동도 있습니다. 이것도 반유신 투쟁을 촉발시켰다라고 합니다. 대체로는 이거를 많이 얘기해요. 민주구국선언문. 또 하나 이제 요 근래 시험에 나왔었던 게 민주회복 국민회의라는 건데요. 민주회복했으니까 뭐해죠? 민주구국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요거냐 도대체 어떤 게 반유신 투쟁의 서막이냐, 어떤 것에 우리가 의미를 좀 부과하면 될까, 이제 그게 논해지는 곳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자, 그 중에 하나 뭐가 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인데, 김대중 납치 사건은 이제 뭔 일을 만드냐면요, 대선 이후에 김대중이 신병치료차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좀 위험하기도 했었고, 유신체제 만들어지면은 이게 라이벌이었었잖아요. 절대 권력자는, 독재자는 뭐를 절대 키우지 않는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는 절대 뭐를 키우지 않게 해요? 라이벌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으로 가는 자 옆에는 존재하면 안 돼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신헌법 선포 뒤에 일본으로 가는데 일본까지 가서 잡아온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게 일본 주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반박정희 투쟁이 엄청나게 심하게 나타나요. 그 일본에는 한국인들, 제1동포들이 사는데 제1동포들도 크게 남한파하고 북한파가 있어요. 남한파를 민단이라고 하고 북한파를 조총련이라고 하는데, 조총련은 원래부터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반대했었고, 심지어 이때는 민단 세력까지 박정희를 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태가 너무 커진 거야. 그러니까 제1동포들은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살기가 되게 험악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욕을 많이 먹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조총련과 제1동포들이 나서갖고 먼저 이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권 침해도 사과하라고 잘못들인 반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반박정희 투쟁을 이게 불을 지핍니다. 생각지 않게. 자, 요것에 근거해서 좀 용기를 냈었던 게 이제 장준하, 이 사람을 제야의 대통령을 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박정희 대통령은 그 일본군 출신이고요. 장준하는 독립군 출신이라 공교롭게 둘이 이렇게 약간 대항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침 박정희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이고 장준하는 제야 인사, 민주화 인사 중에 같은 대표적인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민주화 운동의 대표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대통령은 박정희, 제야의 대통령은 장준하라고 이렇게 불렸었단 말이에요. 그 묘한 대립구도 때문에 이 사람이 나섭니다. 지금 이 박정희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개헌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 보고 100만인 서명 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100만 서명 운동. 이제 이거 가지고 69년 이후로 지금 분위기가 지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지금 이걸 했는데 야 이거 두면 안 되겠어. 너무 지금 사태가 커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경 진압 모드로 좀 갈 겁니다. 긴급 조치를 발령합니다. 긴급 조치는 국회가 무슨 법을 만들든 간에 그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그 위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통령의 명령이 법률보다 효력이 더 큰 겁니다. 긴급 조치 발령해갖고 유신에 반대하는 행동, 헌법에 반대하는 행동에 대해서 강경하게 진압 모드로 가게 됩니다. 이게 4월까지 해서 긴급조치 1호, 2호, 3호, 4호, 그러니까 4개의 대통령령 형식의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데모나 아니면 유신에 반대하는 언동 같은 것들을 이제 막 탄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긴급조치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뭐냐면은 간첩단 사건을 다시 만들게 돼요. 큰 시위가 있거나 큰 시위 분위기가 나타날 때는 간첩단 사건이 의례 등장을 합니다. 민청혁명 사건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걸 제2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인민혁명당이 배후에서 또 이거 애들 시위를 조작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 잡아들여 갖고 8명을 사형에 처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불과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형 집행을 해버립니다. 가족들은 면회 갈 준비한다고 도시락 싸고 있었는데요. 사형 집행됐다는 걸 알 수도 없었고, 그 사람들은 이제 면회 갈 준비하고 그냥 나섰는데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아무한테도 알려지지도 않고요. 심지어 가족도 모른 채로 그냥 사형 집행돼 갖고 국제사법학회에서 이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크게 좀 이렇게 제거하거나 강제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래도 수그러들질 않는 거예요. 이때 촉발된 반박정희 투쟁, 심지어 일본에서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이게 뭐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거죠? 반유신 투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건데, 이 반유신의 분위기가 도무지 수그러들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72년, 73년, 14년 이 시기 때 이게 수그러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도저히. 거의 목까지 꼈기 때문에, 지금 일본까지 난리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이게 수그러들질 않고 있는데, 8.15 광복절 경축식 기념장에서 있죠. 대통령의 영부인이 돌아가시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대통령의 영부인을 살해했던 사람이 누구였었냐면은 제1교포였었어요. 제1교포 문세강이라는 사람이 세종문화회관 실내를 뚫고 권총을 이제 들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총을 쏜 겁니다. 총을 쐈는데 대통령이 아니라 유경수가 다 돌아가세요. 요 유경수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완전히 상황이 역전됩니다. 제1교포면 국적으로 일본이죠. 한국 내에서 반일 투쟁이 엄청나게 격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완전 상황이 역전되게 돼요. 상황이 역전되자 최근에 우리 아베 총리 있었잖아요. 일본에. 아베 총리 외할아버지가 그 사람이 요걸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국내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한국과 일본의 갈등 문제를 잘 해결해 놓고 가요. 그래서 이것도 그만하기로 하고 여기도 그만하기로 해서 일단 해결이 됩니다. 그게 다. 그래서 반박정희 투쟁 국제적인 문제는 일단 이 사건이 이제 해결이 돼요. 상황이 되게 급박하게 전개됐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국가 가족들을 죽였는데 국가가 말하자면 일종의 폭력을 행사한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언론이라는 사람이 이런 방구들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긴급조치라는 법 때문에 언론이 함부로 글을 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자 일부 젊은 기자를 중심으로, 양심 있는 젊은 기자를 중심으로 이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었던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언론인들의 투쟁이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줄 기사를 내지 못했던 그거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거를 도저히 감내하지 못하고 이제 투쟁을 하게 됩니다. 이 언론인들의 투쟁, 이것도 반유신 투쟁의 서막으로 볼 수 있다.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가 자유 언론 실천을 선언하게 돼요. 이제 언론인답게 하겠다는 걸 선언하게 됩니다. 자, 이 동아일보의 젊은 양심 있는 기자들이 이런 선언을 하게 되자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정부가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들 협박해갖고 동아일보에 광고 내면은 알아서 하세요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데 신문에 있죠. 신문에 광고란이 백지 상태로 신문이 발간됐었어요. 이거를 백지 광고 사태라고 합니다. 백지 광고 사태. 그러니까 이 언론사가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재정적으로 타격이 컸었단 말이에요. 언론사가. 그래서 언론사도 얘들을 압박하고 있었고 젊은 기자들을. 그리고 정부는 그 언론사를 계속 압박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젊은 언론인들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저 언론사 사주한테 압박을 당하면서 양쪽에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젊은 기자들이 나섰는데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에 근거해서 정치인들이 나서준 게 제야 인사와 야당 인사들이 나서갖고 해준 게 이제 민주주의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를 들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국민회의라는 겁니다. 민주회복 국민회의라는 겁니다. 이 언론인들의 투쟁선언의 근거에서 나오게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요. 국제적인 사건이 또 좀 번지는데요.
요 7.4 남북공동성명은 이게 독재체제로 가고 난 뒤에 요거까지는 갑니다. 나 사회주의권과 수교할 거야. 나 공산당하고 친구할 거야. 사회주의랑 수교한다. 북한이 자본주의 국가와 수교하는 것을 막지 않고 도와주겠다. 이거를 호혜평등선이라고 합니다. 호혜평등. 나는 공산당하고 수교할 테니까 북한은 자유주권과 수교해라.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우리 서로 그걸 돕자. 선언했던 겁니다. 이걸 73623이라고 하는데 남북 공동선명에서 여기까지 갑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통일정책 여기까지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억하시고 75년에 사실상 이제 베트남이 공산화가 완료가 돼요. 공산화 완료되면서 이걸 크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도 공산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 때문에 학교가 다시 전시체제로 또 돌아가게 돼요. 아까 학교 전시체제로 했던 게 몇 년이었었죠? 68년이었었죠. 68년. 그리고 75년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학생이라는 조직을 없애고요. 학생의 대신에 호국단이라는 군사 조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군사 조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좋아하는 뭐 생기는 줄 아세요? 민방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끝도 없이 군대 가야 되는. 자, 그리고 이때 그 유명한 긴급조치 9호가 발표가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 긴급조치인데 이게 제일 악랄했던 겁니다. 긴급조치 9호가 발표되고요. 반대했었던 사람들 다 이제 제거가 되는데요. 그 제야의 대통령으로 불렸었던 장준하가 결국 의문사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정부도 이 수그러들지 않는 반유신청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제압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란 말이에요. 정부는 정부대로 걱정이고 이 제야 인사들은 정부가 지금 통제받지 않아서 너무 과하게 나가고 있다는 게 이게 걱정이고 서로 지금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터져도 뭐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언제 터져도. 자, 동아일보 자유언론 실천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 대량 해고가 돼요. 결국 사주들이 대량 해고하면서 정부가 다시 광고주들한테 광고를 실기해갖고 다시 신문에 광고가 나오게 돼요. 이제 기자들 다 자르고요. 요 기자들을 자르면서 이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있잖아요. 우리나라 무슨 문화를 발전시키는 줄 아세요? 민주화도 좋지만 어쨌든 내가 집안의 가장인데 먹이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업에 뛰어들어야 되거든.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이거 잉크 묻히는 집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서 한 게 뭐냐면은 출판업을 하게 되는데 출판업의 전성기를 만들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 역설적이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해직 기자들 중심으로 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여기는 선언한 거고 이거는 조직을 만듭니다. 이거를 언론투위라고 돼요. 동아투위라고도 하고요. 동아일보가 만들자 조선일보도 만들었어요. 조선일보 해직 기자들도 언론투위라는 걸 만듭니다. 75년입니다. 긴급조치 9호가 가지고 왔었던 이건 진짜 암흑세계인데요. 이 암흑세계에서 지금 사람들의 저항은 다시 점점 불을 지펴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동아일보의 역할이 이때는 되게 컸었단 말이야. 동아일보의 양심 있는 젊은 기자들의 역할이요. 자, 그리고 76년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거는 진짜 반유신 투쟁의 기점이 된다라고 충분히 평가해요. 요거는 그럴 수 있다 보는 것들이고, 요거는 이제 완벽하게 이건 충분히 기점이 되지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나오게 됩니다. 명동성당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성지입니다. 명동성당에서 3.1절 기념 미사를 하는 곳에서 거기에 제야 인사들이 모여갖고 불시에 선포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구국하겠다. 민주주의 회복하겠다. 회복했으면 이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구국 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반유신 투쟁을 선언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반유신 투쟁을. 자, 이때 있었던 사회적인 특징은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나라가 첫 금메달을 땁니다. 76년에 판문점 도끼 만인 사건이 있었는데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난 뒤에 북한 놈들이 나름 이 상황에 대처한 게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련의 관계는 있을 거라고 봐요. 나름 제가 판단하고 생각한 게 한편 고구마 사건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농민들이 정부 조직에 대항해갖고 처음으로 투쟁을 해서 이겼었던 사례라고 해요. 정부가 농협이 고구마를 수매해 줄 테니까 이거 민간기업에 팔지 말라라고 해갖고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고구마가 풍년이 돼갖고 가격이 싸졌었고요. 그래서 처분하기 곤란했었는데 그나마라도 이제 미리 처분했으면 좀 낫았을 건데
전량 수매 줄 테니까 괜찮다 가지고 있으라 했거든요. 근데 양은 많은 데다가 수매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는 썩어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갖고 이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구마를 다 버릴 처지가 돼갖고 이 사람들이 단식 투쟁하면서 싸웁니다. 동협하고. 근데 거기서 정부가 이들의 의견을 받아줘요. 들어줍니다. 결국 수매해줍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투쟁해갖고 처음으로 성공했었던 사례라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리역 폭발 사고라는 게 있는데 이리가 지금 익산이에요. 전북 익산. 익산 미륵사 있는데 우리나라 그 대기업 중에 화약 공장으로 큰 대기업 혹시 아세요? 그 육산 빌딩 만든데 한국화약이라고 있거든. 한화. 지금은 그 야구단으로 더 유명한 데 있죠. 그 보살님 많이 키우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보살님은 그거 다 키운다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 한화가 그 이제 기차에 한국화약에 이제 화약이 거기 실려 있었는데 그게 관리자 부주의로 이제 폭발했나 봐요. 그래서 엄청 큰 폭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폭발된 게 아니라 싣고 가던 데서 이제 폭발이 된 겁니다. 기차에서 폭발되었고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옛날에는 그 역 주변에 집창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본 사람들 상당수가 집창촌 여자들이라 그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덮어버렸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꽤 많이 죽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였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로 피해본 사람들이 집창촌 여성들이라 크게 그냥 그 이상 이슈가 되지 않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그 두 번째 따면요. 금파남이 폭발했다 하시면 됩니다. 금파남이 폭발했다. 76년은 폭발한 시기예요. 뭐가? 76년은 반유신투쟁이 폭발한 시기인데 이 폭발이 뭐였다고요? 유신투쟁만 폭발한 게 아니라 뭐가? 금파남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민주 구국하려고 금파남이 폭발했다. 그럼 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가 전대미문의 성과를 거두는데요. 럭키 77, 77년에 수출 100억 달러라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기염을. 자, 이때 수출은 양적으로도 그렇지만요. 질적으로 변화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72년에 유신 체제가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목표를 세우냐면요. 이분이 산업화를 정말 성공했었던 게 이 삼공화국 때 팔았었던 물건은 그냥 경공업이었어요. 인형에다 눈깔 붙이고 그냥 가발 만들고 섬유 합판 같은 거 만드는 정도였었단 말이에요. 자, 이걸로 가져가면은 이거는 노동 가치를 싸게 매겨서 이문이 적게 남는 산업이기 때문에 큰 돈이 되거나 우리나라 산업 자체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출에 성공하고 있었다는 거지 정말 싼 수출이란 말이야. 우리나라 수출이 돈을 좀 버는 수출로 가려면은 머리머리도 머르고 가야 된다. 이런 경공업이 아니라 철로 만드는 공업, 중화학공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우선 정책을 취하게 돼요. 경제적으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중화학공업 정책을 피는데 이것마저 성공한 거야, 이것마저. 그래서 100억 달러까지 간 겁니다. 저게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 조선 이런 게 1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큰 업적인데요. 큰 업적인데 이 중화학공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있어요. 그냥 일반 산업을 성공하려면은 노동력 가치가 쌓여야 된다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저임금이 돼야 된다는 거고 저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곡식 가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촌 수매가를 되게 낮춰요. 그래서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농촌이 피해를 보고 노동자가 피해를 봐야 돼요. 저임금 저고가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년대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쌀 좀 그만 처먹어 이런 거 있었다는 거죠. 대신에 빵 좀 먹고 밀가루 좀 먹어라. 라면도 나오고 그 국수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빵을 되게 많이 보급했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거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도시락 검사해갖고 쌀밥만 사왔으면 일반 새끼야. 때리던 시기가 저때였었단 말이에요. 자, 이때는 저곡식 가격을 위해서 쌀 소비를 줄이려 했었다면 이 시기 때는 뭐가 필요했었냐면은 중화공업을 성공하려면요.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게 있어요. 그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게 철입니다. 철 원료를 수입하다가 물건을 만들면은 그냥 깡통만 드는가 우리는 수입이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 자체를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문은. 그래서 또 하나가 산업의 쌀의 또 하나가 이제 기름입니다.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는 게 철이란 말이야.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는 게 기름입니다. 이거를 국산화해야지만 우리가 물건을 만들었을 때 싸게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인형에 눈깔 붙이는 거는 노동력을 싸게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기름하고 철도 싸게 해야지만 이걸 싸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화공업 우선정책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제가 뭐가 있어야 된다? 철의 국산화, 기름의 국산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기름 유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전은 아니고 정유 공장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정유공장과 제철소는 이거 전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울산 정유공장이에요. 울산 64년에 꽤 일찍 나왔던 거고, 이 두 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70년에 포항제철입니다. 마포 경제전할 때. 이게 뭐를 만들게 된 것이다? 중화공업 정책을 가능하게 했었던 양다리였었다고요. 양다리. 그래서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근데 성공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도,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공업 정책도 두 번의 위기를 겪게 돼요. 그 두 번의 위기가 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원자재, 석유파동입니다. 그게 73년에 한 번 있었고요. 근데 73년에 한 번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입원으로 이걸 활용하게 됩니다. 이 석유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르거든요. 물가 오르면 우리나라 같이 이제 막 후진국에서 만드는 물건들은 안 팔려요. 그나마 싸서 팔리는 건데 안 팔린단 말이에요. 큰 위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베트남 전쟁 때 군인만 간 게 아니라 베트남 복구하기 위한 우리나라 산업인력들이 가거든요. 산업인력들에 대한 그 비용을 미국이 주기로 했었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해외 근로자라는 개념이 베트남 파병 때부터 나타나요. 그 해외 근로자를 귀국시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고대로 보내냐면은, 지금 유가가 폭등하면 어디가 돈을 많이 벌까요? 중동이 돈을 많이 벌겠죠. 중동은 돈이 넘쳐나는 시기야. 오일 달러가 넘쳐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으로 노동자들을 보내면서 소위 말하는 그 중동 파견 근로자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돼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벌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파병됐었던 분들, 그 베트남에 갔었던 그 산업 일꾼들이 우리나라 외화구의 20분의 1인가? 노동자가 국가 외화구에 그 정도를 벌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야. 한국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그분들이 기여한 게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그걸 똑같이 어디에? 이번에는 베트남이 아니라, 베트남 끝났고 이제 어디로? 중동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중동 붐이 일고요.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가정을 초가집에서 양옥집에 살 수 있는 그 기틀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애들 학교 보내고 애들 잘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 국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이게 되는 산업화의 밑자본이 되는 걸 만들어 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년대 후반에는 베트남 파병으로, 70년대 석유파동 위기 때는 중동 파견을 해갖고 그분들이 한국 전체 재산의 20분의 1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와요. 그러니까 수출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노동력을 보내갖고, 그러니까 근로자를 보내갖고 이걸로 달러를 벌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엄청난 돈을 벌어오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저거는 그럭저럭 잘 넘긴 거야. 그러니까 잘 넘겨갖고 이런 기염도 토할 수 있었는데 다시 온 겁니다. 다시 위기가. 이때 충격은 좀 컸어요. 가뜩이나 경제도 좀 이제 꺾여가는 중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장기 집권 체제가 꽤 오래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요 대선을 치르고 장기 집권 체제가 끝이 보이지 않을 상황이 되고요. 반유신 투쟁은 지금 막 이게 그칠 줄 모르고 지금 막 달려가는 중이고, 거기에 경제 위기까지 겹치니까는 요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 죽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경제 위기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도 못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는 시점이었었다고. 경제도 어려웠다라는 평가. 2차 석유파동도 11.6 사태, 박정희 대통령이 죽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79년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걸 유신 붕괴하게 됩니다. 자, 유신 붕괴의 그 단초가 됐었던 운동이 뭐였었냐면요, YH 무역이라는 데가 있었는데요. 우리 수출을 먹고 살았으니까 이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무역회사가. YH 무역회사 사장이 청와대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이놈의 새끼가 회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지가 회사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튄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 월급도 주지 않고 튄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자기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동자들이 밀린 월급을 달라고 이제 농성을 벌인 건데, 이 농성을 벌이는 장소가 신민당사였습니다. 유신 시기 때도 야당이 있었습니다. 그 신민당사에 농성을 벌이는데 신민당 당수였었던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을 시켜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다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었던 부산에서 진짜 우연하게 벌어졌대요. 계획적으로 벌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한 학생이 있잖아요. 교내에서, 그것도 교내에서 이걸 반대하는 그 구호를 외치면서 그냥 간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붙을 줄 몰랐대요. 본인도 따라붙었는데 부산 사람들이 우우 들고 일어났고요. 이게 마산에까지 번져갖고 커다란 항쟁으로 번진 겁니다.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에 있었던 김재규가 직접 가서 어떤 분위기인지를 살펴보고 왔는데 이거는 사태가 좀 심각하다는 걸 좀 보고 왔대요.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보고 왔는데 당시 김재규 독재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라이벌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2인자를 키우지 않아요. 2인자를 갈등을 시키는데 중앙정보부장이 김재규고요. 경호실장이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둘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만들어요. 이런 구도를. 차지철과 박정희 대통령은 강경 진압을 주장하고 있었고요. 강경 진압이 저기입니다. 공수부대 투입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가면은 킬링필드라는 게 있거든요. 한 200만의 자국민을 죽였다라고 해서 이제 킬링필드로 불린 데가 있는데 캄보디아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라고 못할 거 있느냐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김재규는 갔다 왔는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 강수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대해서 물러터졌다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김재규가 이제 본인의 주장 그렇습니다. 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이걸 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회장에서 연회라고 하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 모이는 거 말고 청와대 궁정동 안가에서 대통령하고 몇 분이 모여서 이제 술 드시는 걸 말합니다. 그 연회장에서 대통령을 저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11.6 사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없었던 사태가 2번 있었는데요. 과도정부라는 게 딱 2번 있었습니다. 과도정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승만 뒤거나 박정희 뒤에요. 그중에 허정 과도정부 그러면 이승만 뒤란 뜻이고 최규화 과도정부 그러면 박정희 뒤란 뜻입니다. 그래서 최규화 과도정부가 수립되고요. 최규화 과도정부가 본인이 대통령에 출마를 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직선제가 아니니까 그냥 출마하면 될 수 있습니다. 10대 대선이 열리고요. 최규화가 대통령이 됩니다. 최규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 11.6 사태를 조사하던 군인이 보안사였었거든요. 보안사 사령관이 박정희 대통령이 아끼던 꼬마 군인이었었단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끼던 투스타 장군 군인이었었는데 전두환입니다, 이게. 박정희 밑에서 자라고 있었던 전두환이 다시 한번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돼요. 그게 12.10 쿠데타입니다. 11.6 사태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자기가 상관이었었던 육군 참모총장을 연행을 합니다. 이게 하극상이에요.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권을 장악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압박해갖고 이걸 이제 제가 해달라고 하고요. 현재 계엄령이 발표가 되는데 현재 계엄령은 부분 계엄입니다. 뭐 부분이라 봐야 이거예요.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제주도를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가 의미가 큰 게 부분 계엄일 때는 그걸 지휘를 국방부 장관이 하는데요. 이게 전국 계엄일 때는 지휘를 대통령이 합니다. 이걸 전국 계엄으로 확대를 시킨다면은 이 전두환이는 누구만 멱살 잡고 있으면 되죠? 대통령 멱살만 잡으면은 모든 걸 자기가 지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계엄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걸 전국 계엄으로 확대하게 돼요. 전국 계엄으로 확대하는데 지금 신군부가 등장하니까 지금 시민들도 얘들은 또 뭐야? 또 군이냐? 설마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지? 또 18년 하는 거 아니겠지? 서로 지금 재보고 있는 거예요. 재보고 있는 와중에 학생들이 이 신군부의 태도가 어떤 건지를 알아보려고 스승의 날에 이른바 서울의 봄 시위를 전개합니다. 서울역에 한 10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시위를 전개합니다. 근데 더 이상의 행진을 그만두고요. 바로 이 사람들은 회군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부의 태도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군부가 더 강경한 태도로 나온다면은 다시 모이자라는 약속만 하고 헤어진 건데 아닌 게 아니라 이걸 5.17 쿠데타라고 하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전국 계엄으로 확대시킨 겁니다. 자, 이제는 누구 명령 하나면은 이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요? 대통령 명령 하나면은 대통령의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자, 이게 나타나자 약속대로 다시 등장한 겁니다. 다시 등장했는데 이게 전라도 광주의 전남대였었어요. 그 전남대에서 학생들이 다시 시위를 전개하는데 요거를 이제 이 정부가 신군부가 얘들도 이걸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야, 빨리 정권 잡지 않으면 우리 정권 못 잡을 수도 있겠다. 그 걱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뒤에는 이제 완전 강경 모드로 가게 되는데 강경 진압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공수부대를 투입하게 돼요. 발포를 시작해갖고
광주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 권력을 잡고 자기들만의 비변사 같은 기구를 만드는데 이거를 국보위라고 합니다. 국보위.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정권 잡았을 때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재건이라는 걸 만들고요. 여기는 국보위라는 걸 만듭니다. 국가모의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권력 잡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개요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